울릉도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전국 도서지역 중 거의 유일하게 인구 증가율이 폭증하면서 자릿수가 바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2021년 울릉군의 인구는 2022년에는 8,996명으로 증가하면서 1.5%의 인구 증가율을 보여 전국 2위의 인구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9,085명이며 곧 1만 명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공항이 개설되면 서울에서 물과 1시간 안에 도착 가능한 섬이 되기 때문에 그 인구 증가세는 더욱 폭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한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기후 환경을 꼽으라면 바로 이곳이 꼽히곤 합니다. 울릉도입니다. 울릉도는 여름철엔, 겨울철엔 비록 눈이 많이 오지만 온화하여 유럽의 서한 해양성 기후에 가까워 흠싸 스위스나 영국, 스코틀랜드와 비슷한 느낌을 주곤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살기 좋은 매력적인 기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구를 수용하기 어려운 넓은 대지가 거의 없고 평야가 적고 또 산악이 많은 지형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울릉공항이 개항하고 제주도와 같은 관광지로 성장하게 된다면 앞으로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울릉도의 확장 가능성은 있을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첫 번째, 울릉도 동해의 가장 큰 섬으로 부상. 사실 동해바다에서 가장 큰 섬은 바로 일본 시마네현의 오키섬입니다. 23,000명으로 울릉도 인구의 2배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고령화와 인구 감소 현상을 겪으면서 2023년 기준으로 18,000여 명까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일본에는 다양하고 풍부한 섬 관광 자원이 있어 사람들이 오키섬까지 관광객이 올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빈약하여 어업에는 이렇다 하만한 산업이 부재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인구가 울릉도의 2배 이상으로 사실상 동해바다의 경제적 활동이 더 활발한 것이 현실입니다. 더 많은 어선이 있고 더 많은 인구가 있어 더 많은 경제활동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울릉도의 인구가 심상치 않습니다. 꾸준하게 줄어들던 인구가 다시 늘어 전국 2위 인구 증가세를 기록한 것입니다. 1990년 1만 2,400여 명이던 인구가 2021년 8,867명까지 줄어들다가 2022년부터 대규모 토목 사업으로 인해 증가 중인 것입니다. 2021년 9월부터 크루즈선인 울릉 선플라워 크루즈선이 취항한 이후로부터 과거보다 교통이 크게 편리해진 것입니다. 선박걸창 일수가 줄면서 발생한 현상으로 앞으로 수도권까지 1시간 안에 오가는 울릉공항이 개통하면 인구는 더 크게 증가가 예상됩니다. 그럼 하나씩 이슈를 살펴볼까요? 첫 번째, 크게 부상하는 울릉도의 지정학적 가치. 울릉도의 지정학적 가치는 단순 한일 간의 갈등 문제가 아닌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러시아와 북한 때문입니다. 게다가 중국도 통해 진출하역이 있는 상황입니다. 독도 영공 침법 사태가 있은 이후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데 이어 한국에서 가장 민감한 수역 중 한 곳이 바로 울릉도 일대가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울릉도 주변은 수심이 깊어서 잠수함 활동이 매우 쉬운 상황이어서 울릉도의 안보적 민감도와 가치는 더욱 부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울릉도에 지금보다 더 많은 인구를 수용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더 많은 인구가 이 지역에서 경제적 활동을 해야 인프라가 늘어나고 동해안 지역에서의 한국의 패권 및 경제적 활동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기에는 울릉도의 면적은 상당히 작은 것이 현실입니다. 산악지형을 깎는 문제는 환경적 문제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바로 간척사업입니다. 두 번째, 울릉도의 간척사업. 울릉도의 주변 수심은 아주 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는 울릉도라는 땅의 활용가치, 매립사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울릉도 공항과 사통항 매립사업입니다. 울릉도의 깊은 수심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최고의 케이슨룰록 기술의 최고 수준의 기술을 총동원하여 매립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울릉도의 공항이 건설되고 고층 빌딩이 들어설 대지가 조성되고 있고 실제 울릉도에서는 글로벌 브랜드의 고층 호텔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의 땅값은 2020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땅값 상승률이 서울 강남구를 추월해서 땅값이 1위 상승률을 기록할 정도로 땅이 부족하고 돈이 많이 도는 그야말로 급사라기 땅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울릉도의 공항이 개항하게 되면 울릉도의 상황은 그야말로 혼란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더 넓은 간척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럴 만한 지역이 있습니다. 세 번째, 쌍정초. 울릉도 주변에는 수심이 매우 깊어 간척 사업이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심이 얕은 곳이 있습니다. 바로 울릉도 북동부 해안지대입니다. 울릉도의 본 섬으로부터 약 2km 떨어져 있는 쌍정초라는 수중 암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수심은 약 0.8m에 불과한 상당히 얕은 암초로서 어선들의 대형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암초입니다. 이 때문에 2001년도에는 16억 5천만 원을 들여 절골 등표 시설을 만들어 안전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 쌍정초와 울릉도 동북부 해안의 관음도와 그리고 죽도섬을 3개 단계로 연결하여 매립하게 된다면 거의 서울 여의도 면적의 대지 면적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C자형의 항만도 만들어지게 됨으로 인해서 동해바다에서 가장 거대한 항만도시 마치 하와이의 진주만과 흠사한 전략 거점이 만들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항만시설은 한반도에서 북극 항로를 향하는 진출 거점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할린과 캄차카 연해주의 미래지정학적 변화에 대응하기에 알맞는 환동의 핵심 거점 항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급증하는 북한의 위협, 그리고 러시아의 예상 못한 영해 침범 등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항만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울릉도에 지금보다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신도시의 신시가지 및 편의시설이 만들어지게 될 수 있습니다. 울릉도는 현재 땅값이 매우 높은 지역 중 한 곳이며 땅이 워낙 좁고 인기가 많은 관광지인 관계로 돈이 많이 도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먹고 살 수 있는 풍부한 경제적 활동이 이곳에서 일어나는 지역으로 우수한 자연 조건 등을 바탕으로 국제관광지 국제적인 도시가 울릉도에 만들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국제공항으로 업그레이드될 울릉공항. 무엇보다 기대되는 점은 오는 2026년 개항을 앞두고 있는 울릉공항이 국제공항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활주로의 길이를 현재 1200m 길이를 1700m까지 늘리자는 사업 논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700m까지 늘어나게 될 경우 기존 여객기 한 대당 40명 정도밖에 태우지 못했던 상황에서 100명까지 탑승이 가능한 항공기 운항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준국제공항 수준의 모객을 할 수 있는 생각보다 큰 공항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에 대비해 기존의 프로펠러 소형 여객기를 운영하려고 했던 울릉공항은 소청 제트 여객기 제조회사들의 비즈니스 거점으로 부상 중입니다. 엠브라에르사의 소형 제트 여객기가 취항할 가능성을 대비해 직접 엠브라에르사의 지점을 경북 지역에 차린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2190 기종을 시험 비행을 하면서 울릉공항에 투입할 유력 제트 기종으로 부상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울릉도에 더 빨리 더 많은 여객 인원을 실어 나를 수 있을 뿐 아니라 국제적인 관광지화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즉 지급보다 더 많은 편의시설이 필요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울릉도의 효율적인 대지 공급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울릉도 인근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가 발견되었습니다. 에너지 문제를 단숨에 해결할 수 있어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죠. 그런데 갑자기 일본에서 울릉도 인근의 땅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며 석유는 일본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한반도를 중심으로 펼쳐진 놀라운 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은 흔히 석유가 없는 국가라는 인식이 강한데요. 그런데 알고 보면 17년이 넘는 세월 동안 한국은 사실 산유국이었습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동해가스전에서 천연가스와 초경질류 4,500만 배럴을 생산했죠. 총 24억 달러의 수입 대체 효과를 누렸으며 사실 한국이 엄청난 산유국일 수도 있다는 희망을 정부에게 안겨주었는데요. 하지만 불행히도 동해가스전 개발 이후 별다른 소식이 없었습니다. 2022년 들어 산유국 지위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석유와 천연가스 공급원이 되어주었던 동해가스전이 고갈된 것인데요. 대체 광구 조사가 늦어지고 이와는 반대로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각광받으며 한국은 석유 생산과는 인연이 없어 보였죠. 그러나 최근 울릉도 부근 지역에 엄청난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져 이런 걱정이 쓸데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추정 수치만 따져보면 현재까지 한국이 파낸 4,500만 배럴을 초과하는 수치라고 하죠. 석유가 발견된 지역은 소위 울릉분지라 불리는 지역으로 동해의 남서쪽에 위치한 이곳은 엄청난 넓이를 자랑합니다. 수심 약 2000m의 해저 분지로 남북 길이 약 100km, 동서간 길이만 따져보면 150km에 이르는 대규모 지대입니다. 이미 1960년대부터 이 지역에 석유가 묻혀 있었다는 의심은 있었죠. 서울대 조성권 교수가 이끄는 대륙붕 해양물리 탐사팀은 이 지역에서 신생대 3기 지층 흔적을 발견했었습니다.
한국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지층은 아니었죠. 한국의 지층은 고생대 이전의 논현기 지층이 대부분이라 안정적입니다. 그러나 울릉분지 주변은 한반도 지층과 달랐고 보통 신생대 지층은 석유가 잘 나오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었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과학 실험을 통한 추론이었을 뿐 실제 석유가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기 위해선 대규모 투자를 통한 실증 실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몇십 년이 지나서 추론이 현실이라는 것을 밝혀냅니다. 호주의 유명 자원 및 에너지 대기업 우드사이드 페트롤리엄 우드사이드 윗 탐사 보고서가 결정적이었죠. 한국석유공사와 공동으로 조사를 한 끝에 드러난 수치는 매우 놀라웠는데요. 배럴로 환산하면 약 7억 배럴, 가스전 한 곳에 매장되어 있는 수치가 지금까지 캐낸 수치에 비해 무려 15배나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된 것이죠. 지금 이 수치에 더해 울릉분지 주변에 다른 가스전까지 개발할 수 있다면 7억 배럴 이상의 엄청난 양의 자원을 한 번에 얻게 되는 것이죠. 울릉도는 기름 위에 떠 있는 섬이나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에너지 대란을 겪고 있는 전 세계의 눈이 한국으로 쏠리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에너지 수급의 골머리를 앓던 여러 국가들은 대규모 유전이 한국 앞바다에서 발견되었다는 소식에 부러워했습니다. 현재 세계 여러 국가들은 탈탄소 정책을 내세우며 석유와 석탄 등 탄소 기반 에너지원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친환경 에너지원을 이용한 산업에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한국도 예외는 아니었죠. 한국 역시 탄소 중립에 힘을 실으며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막대한 돈을 투자하기로 결정. 2050년까지 대한민국 사회에서 석유와 석탄 등 탄소 기반 에너지를 배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장밋빛 기대는 현실과 차이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시작된 자원 수급 문제는 현대 사회가 얼마나 많이 탄소 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호주로부터 대부분의 석탄을 공급받는 중국이 수입을 중단하면서 에너지를 제대로 수급받지 못한 공장이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일으켰고 세계의 공장 소리를 듣던 중국이 멈추면서 자재 수급 대란이 발생했죠. 2022년 뜨거운 감자로 치솟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탄소 에너지는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만큼 한 나라의 힘을 판단하는 데 있어 석유와 석탄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알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한 이후 뉴욕 증시에서 에너지 가격은 급격하게 치솟았죠. 북해 브렌트유 4월 인도분 선물은 장중 99.5달러까지 치솟으며 2014년 이래로 최고 가격을 달성했습니다. 뉴욕 선물거래소 NYMEX 천연가스 가격은 작년 대비 1.91% 오른 4.46달러의 거래를 끝마치면서 가격 상승 압력을 받았죠. 전쟁이 본격화된 지금 이 가격은 더 치솟을 것으로 바라봤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10달러 이상 치솟을 거라고 내다본 전문가도 있었죠.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올해 석유 수요에 대해 폭증할 것이라는 표현을 쓰며 석유 수출국기구 오펙가 충분하지 못한 석유를 생산함에 따라 공급은 줄어들 것이고 러시아 역시도 정치적 목적으로 석유를 풀지 않을 것이라 예측. 자원전쟁이라고 부를 만큼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었죠. 석유와 천연가스에 많은 의지를 하고 있었던 한국 역시 이 문제의 자유로운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친환경 체제로 완전히 탈바꿈한 것이 아니기에 탄소 에너지 상승에 직격탄을 맞을 수 있었던 상황이죠. 그러나 이번 대규모 유전 개발 소식이 들려오면서 한국은 탈탄소 사회로 이전하기 전에 안정적인 자원 수급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한국이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2년 동안 수입하지 않아도 경제에 아무런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 하죠. 이런 가운데 한국이 차지한 석유 자원을 탐낸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일본은 일찍부터 울릉분지의 가치를 눈치채고 야금야금 이 지역을 자신의 관할 아래에 두려는 시도를 벌였습니다. 일본은 1978년 국제수로기구의 정식 공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울릉분지를 스시마 분지라는 이름으로 부르며 자기 영토라 주장했습니다. 공식적인 명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국 지도는 물론이고 해외 지도에도 스시마 분지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만행을 저질렀죠. 지금도 동해를 일본해로 주장하며 전 세계에 로비를 하고 있는 일본이 거기에 그치지 않고 동해 근처에 위치한 울릉분지도 스시마 분지라는 왜곡을 통해 자기 소유라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일본은 차근차근 울릉분지 주변에 탐사선을 보냈고 심지어 울릉분지 주변 가스전 개발에 성공하면서 한국의 신경을 건드렸습니다. 일본 자원개발기업 인펙스가 시마네 현 앞바다에서 시추를 한 것이죠. 자국 인근 바다에서 일본이 개발에 나서는 것은 1990년 이래로 처음입니다. 니가타 현 앞바다에서 생산을 시작한 이와후네오키 유전 이후로
무려 30년 만에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지역이 울릉분지와 매우 가까운 곳이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되면 빨대 효과로 인해 울릉분지에 묻힌 엄청난 양의 석유가 일본의 손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인데요. 빨대 효과란 시추를 위해 지질구조의 압력이 가해지면 원유가 원래 있던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인펙스사가 개발한 시추공으로 한국 소유의 석유가 흘러들어간다는 소리죠.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본은 지속적으로 탐사선을 보내 한국 일본 사이에 놓여있는 배타적 경제수역 EEZ를 교묘하게 건드리고 있습니다. 자국 영토에 있는 곳이기에 개발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이들의 논리죠.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 엄청난 양의 석유 부존 자원을 확인하고 개발을 위해 본격적인 투자에 나선다는 소식을 듣자 일본은 매우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일본이 야금야금 울릉분지의 자원을 빼낼 생각이었으나 한국이 울릉분지에 본격적인 개발을 한다면 오히려 울릉분지를 거점으로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석유 자원까지 한국이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죠. 빨대 효과를 한국이 반대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일본은 스시마 분지라 붙인 곳은 사실 일본 땅이라고 주장. 심지어 주한 일본 대사를 청와대로 보내 스시마 분지에 있는 석유는 일본의 것이고 한국은 이를 훔치지 말 것을 요구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시도도 실패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바로 국제공동해양시추 프로그램 IODP 사무국에서 공식적으로 한국 울릉분지를 정식 명칭이라고 인정하며 스시마 분지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라고 못 박았기 때문입니다. IODP 프로그램은 전 대양을 대상으로 해양 탐사를 통해 지구상에 발생하는 여러 과학 분야의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 국제 공동연구 프로그램입니다. 한국 정부는 울릉분지 탐사를 위해 IODP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이에 IODP 사무국은 울릉분지 탐사에 나서겠다고 답변을 한 것이죠. 용어에 있어서도 울릉분지가 공식 명칭이라고 사무국에서 선언. 앞으로 모든 과학자들은 스시마 분지가 아닌 울릉분지를 공식 용어로 써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스시마 분지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면에서 부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자원 개발에 있어 일본의 개입을 원천봉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 용어 선정으로 일본의 대신 동해 표현이 들어가 앞으로 학계에서 공식 용어로 동해가 더 많이 사용될 가능성이 높죠. 한국에게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호시탐탐 한국의 것을 탐내는 일본. 야비하게 자원을 훔치려는 일본의 나쁜 행동은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대규모 유전 발굴로 한국이 에너지 강국이 되길 기원하며 스시마 분지가 아닌 울릉분지가 전 세계에 널리 인식되길 바랍니다. 한국의 수많은 도서 지역에 훌륭한 아이언돔 구획기지가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보아에서는 한국의 대대적인 아이언돔 구축과 경량 항공모함 건조가 있을 것이라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아이언돔이란 적국으로부터 날아오는 미사일을 미사일로 쏴서 터뜨리는 일종의 보호막 즉 돔처럼 나라를 보호하는 미사일 구육체계를 말합니다. 아이언돔의 원조 국가는 이스라엘인데요. 이 미사일이 한국에서 구축된다고 해서 미국에서는 매우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섬이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남해안 서해안의 복잡한 해안선으로 인해서 송 3,348개나 됩니다. 사람이 사는 유인도가 472개이고 무인도는 2,876개로 남북한을 다 합치면 세계 7위 수준의 나라인데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섬들의 아이언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놀라움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세계적 수준의 탄도미사일 현무미사일을 만들어 세계적인 미사일 강국으로 우뚝 올라섰습니다. 현무미사일만으로도 중국이나 일본에게 엄청난 위험을 주는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더욱 놀라운 점은 한국에서 개발한 이 미사일들을 테스트할 때 플로팅 미사일 기지 즉 일본에서 기술 개발 후 잘 활용하고 있는 메가플로트 위에서 발사하여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언급한 한국형 아이언톰 시스템이 한국의 수많은 도서 지역에 버치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전문가들 사이에서 제시되고 있는 지역은 갱렬비열, 도가거도, 흑산도, 백령도, 울릉도, 와가른, 중국이나 북한과 인접한 외딴 섬들입니다. 이외에도 무인도 등을 활용한 비밀 미사일 기지가 수백 개 이상까지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중 간 패권 갈등이 심화되면서 한국의 안보 위협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최근 들어 한국 전쟁과 관련된 드라마를 중국 공영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방영하며 중국의 대미양전의 전쟁터로 한반도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실제 한국전쟁 당시 압록강, 두만강까지 수복을 하여 한반도 동의를 앞두고 있을 때 중국의 갑작스러운 개입으로 인해 한반도가 반토막 나는 처지에 이르러 한민족은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분단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 정부에서는 이러한 침략사적 전쟁사를 자기들만의 말도 안 되는 해석으로 미화하여 13억 종극인 안방의 드라마로 송출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 때문에 자칫 미중 간 패권 갈등의 여파가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옵니다. 놀랍게도 안국은 중국과 인접한 서해 그리고 남해안 일대에 수많은 섬들이 존재합니다. 이 섬들에 한국의 최첨단 조성기술로 메가플로트를 활용한 대대적인 탄도미사일 기지와 아이언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메가플로트 공법을 활용하면 수많은 섬에 별도의 대지 조성과 토지 매입 이 필요 없이 조선소에서 즉각 건조 후 섬에 배치를 할 수 있고 또 노후화 시기 때에도 교체만 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 소모가 매우 적게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의 섬들은 마치 미로와 같이 찾기 어렵고 인구 밀집 지역에 있지 않아서 압보 전략상 매우 락월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1년 이스라엘이 개발한 아이언톰은 적의 로켓이나 포탄을 기존의 대공미사일보다 작고 빠른 요격체로 무력화하는 소규모 정밀 대공 방어체계로 적국의 미사일 공격 위협으로부터 효과적으로 이스라엘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방어 시스템이 한국에 도입될 경우에는 중국의 위험으로부터 효과적으로 한국을 지켜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본은 현재 해상 메가플로트 개발에 얼을 올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옥상 배치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아쇼아 계획을 대신해서 에가플로트를 활용한 해상기지에 이지스 시스템을 넣어 운용하는 방안을 적극 개발해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인데요. 일본 역시 섬이 많은 국가로서 이러한 이지스 시스템을 수많은 섬들 곳에 배치하면 적에게 쉽게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자국을 보호할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서해와 남해에 위치한 섬들의 미사일 기지와는 중국에게는 더욱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과 마주한 해안은 중국에서 산업 밀도가 가장 높을 뿐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이기 때문인데요. 만약 그러한 도시들에 대한민국의 미사일이 떨어지기라도 한다면 그야말로 중국 경제는 큰 먹구름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국은 섬이 많아서 숨겨진 미사일 기지를 찾아내고 그 섬들을 타겟으로 대응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뿐 아니라 전력 소모가 매우 큰 일로 분석됩니다. 서울이나 유명 대도시 옛날 밀미사일 대신 사람이 없는 섬들의 수천 개의 미사일을 날리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마찰이 빚어질 경우 중국의 제1순위 타격 지역은 한국의 최고 산업단지이자 세계 최대의 반도체 생산기지가 있는 S전자 평덕기지와 주한미군기지가 될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때문에 이들 산업단지와 인접한 걱렬비열도는 이러한 플로링 미사 일기지 배치가 가장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특히 경렬비열도는 무인도로 방치돼 있다가 얼마 전 중국에서 매입할 뻔한 사건이 일어나자 부랴부랴 한국 정부에서는 최근에 국가관리연한항 예비 지정을 했습니다. 변변한 선착장도 없는 경렬비열도의 선착장이 갖추어진 섬으로 만들어지게 되면 메가플로트 미사일 기지가 더욱 효과적으로 배치돼서 한국 최고의 산업시설 전략자산이 있는 평택과 수도 권일대를 보호하는 데 최고의 효율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이언돔 시스템은 공격무기가 아닌 방어적 용도의 무기 시스템이기 때문에 중국이나 이웃국가 들이딴지를 걸 만한 멍분이 없습니다. 스위스는 험준한 산악지역을 요새화하여 여러 번 세계대전의 참화 속에서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하며 국토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시 수많은 섬을 활용하면 주변의 얼간 국가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대한민국의 자주를 지키며 부강한 국가가 될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한국은 옆으로는 중국이나 의로는 북한으로부터 큰 위협을 받고 있고 중국은 최근 들어 빈번하게 한국전쟁의 진실을 왜곡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우리나라 도서지역의 안보기지화를 통해 한국의 국토안보를 더욱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길 기대합니다. 우회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렇게 되면 운항거리가 기하급수로 늘어 중간급유를 받아야 하는 등 왕복 시간이 배 이상 소모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결국 마리우스 부총리가 방안 자체를 취소하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어이없는 일인가 싶은데요. 아무리 한국의 군사적 성장을 고가화하고 있다고 해도 이런 심각한 국제 외교 결례까지 범하는 중국을 미해하기 어렵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중국의 목리는 오히려 최악의 자충수가 되어 제 발목을 잡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과 폴란드 그리고 러시아의 관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은 지금까지도 물밑에서 러시아의 군사 반도체를 지원하다 발각되는 등 온갖 추태를 밀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제재를 통해 세계 평화를 원하는 정상 국가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전쟁도 불사하는 비정상 국가가 확연하게 구분되어 있다고 주장할 정도입니다. 더군다나 폴란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가장 격렬히 항의 중인 국가입니다. 애초에 폴란드가 한국 무기 체계를 대규모로 도입하는 이유도 우크라이나에 자국의 무기를 너무 많이 지원해서 전력 공백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폴란드의 한국 무기 체계 수입을 방해했다는 건 아무리 잘해줘 봐야 러시아를 대신해서 국제활동에 나섰다는 걸 광고하는 꼴입니다. 즉 러시아의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게다가 폴란드와 중국의 관계도 문제입니다. 사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기 전만 해도 폴란드는 친중 국가였습니다. 실제로 폴란드는 지난 2015년 1대1로 괄린 양해각서에 서명하며 중국의 유럽 진출 관문을 자처했습니다. 지리적으로도 폴란드는 독일과 러시아, 그리고 체코, 슬로바키아,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등 CIS 국가들과 국경을 접하고 있는데요. 이 덕에 중국에서 유럽으로 이어지는 철도 화물 수출의 90%를 책임지는 물류 허브이기도 했습니다. 다시 말해 폴란드와 중국은 경제, 정치적으로 상당히 긴밀한 관계였는데요. 오죽하면 폴란드와 중국은 전쟁 전만 해도 서로를 포괄적인 전략적 동맹관계로 분류했습니다. 이는 국가 간 우호관계에서 최상위의 개념으로 해당 국가와 중요한 군사동맹 관계라는 의미입니다. 알기 쉽게 한국을 예로 들자면 유일하게 미국만이 포괄적인 전략적 동맹관계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우크라이나 전쟁 전만 해도 폴란드와 중국의 3위가 각별했다는 방증입니다. 그런데 중국은 이런 과거가 무색하게 깡패짓 한 번으로 폴란드와의 관계를 망쳐버렸습니다. 지금까지 1대1로를 통해 제멋대로 휘둘러왔던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들처럼 폴란드도 자신들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으리라 착각했던 건데요. 그러나 폴란드는 지금 러시아를 막지 못하면 나라가 망할지도 모른다는 절박한 상황에 내몰려 있는 데다 중국과 비교 자체가 무색한 대한민국이라는 최고의 파트너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 덕인지 폴란드는 이참에 중국을 손절해버리기로 결심한 것 같습니다. 중국이 친러 노선을 타든 말든 보란듯이 추가로 K239 천무를 무려 288대나 도입하기로 결정해버린 것입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되로 주고 말로 받은 격인데요. 결국 폴란드 마리우스 부총리의 한국 방문을 막는 결정으로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단단히 밉보였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라는 경제, 군사동맹을 잃게 되었습니다. 오만한 중국의 작은 결정 하나가 감당하기 어려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 그야말로 국제외교 역사상 최악의 나비효과라고 부를 만한데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중국의 목리가 불러온 나비효과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작은 결정은 지구 반대편의 나라에까지 영향을 미쳐 어마어마한 결정을 내리게 했는데요. 중국 때문에 뜻하지 않게 피해를 본 주인공은 바로 미국입니다. 폴란드가 천무 도입을 확정 지으면서 미국의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데요. 사실 폴란드는 천무가 아니라 M14 하이마스를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전장 7m, 전폭 2.4m, 전고 3.2m의 궤도형 다면장 로켓포인 하이마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활약하면서 우리 국민분들에게도 많이 익숙해진 무기체계인데요. 360도 회전이 가능한 한 개의 로켓포드가 탑재되어 있고 최대 사거리 300km 의 아탐스 한 발을 발사할 수 있는 다연장 로켓포의 대명사나 다름없는 무기체계입니다. 하이마스는 160초 남짓에 불과한 빠른 재장전 시간과 궤도형인 만큼 최대 시속 85km에 달하는 높은 기동력이 강점인데요. 혹시 모를 러시아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화력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폴란드에게는 최선의 선택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이마스에는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요. 미국의 하이마스 생산력으로는 폴란드가 원하는 납기일에 맞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천무는 하이마스 대신 폴란드가 선택한 차선책이었던 셈입니다. 지금 당장 도입할 수 있는 게 천무뿐이니 아쉽지만 꿩 대신 닭을 선택했던 건데요. 그러나 막상 천무의 카탈로그를 확인한 폴란드는 속으로 쾌재를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닭인 줄 알았던 천무가 알고 보니 봉황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게 천무의 스펙을 한마디로 종합하자면 하이마스의 업그레이드 버전 이 딱입니다. 그만큼 천무와 하이마스 사이에 범접할 수 없는 차이가 있다는 의미인데요. 우선 크기는 천무가 전장 9m, 전폭 이전 9m, 전고 3.3m로 약간 더 큰 수준이고 최대 속도 또한 시속 80km로 하이마스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천무의 증가는 화력에서 드러납니다. 하이마스가 기동력을 위해 한 개의 로켓 포드를 탑재한 반면 천무는 동일한 기동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360도 회전 가능한 로켓 포대를 2개 탑재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계산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하이마스보다 2배 강력한 화력을 투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한 가지 단점으로는 아직 ATACMS와 동일한 성능의 전술 탄도미사일은 발사할 수 없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마저도 600mm 구경의 KT-SSM-2를 개발 중이므로 곧 해결 가능한 단계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로켓포 대가 2개니 ATACMS급 화력도 2배인 건데요. 심지어 이처럼 성능은 더욱 우수한데 가격까지 훨씬 저렴하니 폴란드 입장에서는 차라리 하이마스 대신 천무를 도입한 게 기적과도 같은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또한 한국으로서도 폴란드가 천무를 도입하기로 결정한 덕에 큰 홍보 효과를 누렸는데요. 전세계 방산 시장이 하이마스를 대체할 수 있는 다면장 로켓포가 있다는 사실에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가장 긴장하고 있는 건 단연 미국인데요. 이를 증명하듯 하이마스 제작사 록히드 마틴은 월 생산량을 현행 5대에서 8대로 늘리기 위해 6,500만 달러, 하나 약 923억 원을 긴급 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뜩이나 성능 면에서도 밀리는데 생산량마저 따라가지 못하면 그동안 하이마스가 쌓아놓은 이름값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판단한 건데요. 하지만 소식통에 의하면 하이마스 생산라인 증설에는 최소 수개월 이상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그 사이에 천무가 전세계 다연장 로켓포 시장 내에서 영향력을 확보하기 충분하다는 것입니다.